아니 이게 셔터가 그 녹화 중이 아닐 때는 이렇게 닫혔다가 열렸다 하거든. 그래서 열리는 소리를 듣고 녹화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다나가. 3번에 고위도일수록 태양 고도가 낮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작다라고 하는데 키워드는 뭐겠어요? 고위도일수록 태양 고도가 낮다 정도를 키워드로 해주면 되겠군요. 자, 내신 쑥쑥 다시 부를게요.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2번, 5번에 5번, 6번에 3번, 7번에 5번, 8번에 2번, 9번에 3번, 10번에 5번, 11번에 4번, 12번에 4번. 어머, 너무 빨라요? 자, 혹시 채점 못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11번에 4번. 그 다음에 채점은 다 했니? 네, 12번도 4번. 자, 질문을 받도록 하겠어요. 이 페이지에서. 저 생각보다 많이 맞았어요. 오씨, 이 친구 많이 맞았는데 그래도 틀린 게 있네요. 질문해요. 자, 몇 번?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기체만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자,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방출하는 과정을 통해 지구의 기온이 높게 유지된다. 이거 보고 무슨 효과라 그러죠, 이거? 그렇죠. 온실 효과죠. 온실 효과니까 일단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녀석을 골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야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보기를 보니까 산소하고 수증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산소는 아니에요. 산소가 있었으면 산소를 얘기를 했겠지. 산소도 꽤나 비율이 높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많이 있는 기체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 이 두 가지를 골라주면 되겠어요. 수증기 같은 경우는 물이잖아. 물이다 보니까 얘가 열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수증기가 조금만 있어도 걔네들이 그 적외선을 흡수를 했다가 이제 뿜뿜 내뿜는 거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10번은 5번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산화탄소 말고 수증기도 하나 알아두시고, 수증기뿐만 아니고 이런저런 것들이 몇 가지 더 있거든. 거기다 몇 가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적어놔요. 메탄가스. 메탄이라고 그거 하나 적어놔요. 그 옆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되겠어요. 이 메탄가스라고 하는 녀석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뭐 쓰레기 같은 거에서도 많이 나오고 동물의 배설물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들 있잖아. 초식동물들이 막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되새김질을 막 하잖아. 소들 같은 게 우물우물 막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트름을 많이 해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 뭐 밥 먹다 보면 트름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근데 트름이랑 그 다음에 방귀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메탄이 많이 들어있거든. 걔네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 그래요. 소를 자꾸 키우니까 풀 뜯어먹는 소들 그렇다고 해요. 자,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8번. 지구의 복사 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면 이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 들어오잖아요. 근데 A 쪽에 보면 대기와 지표에 의한 반사라고 해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이 있어요. A 보이나요? 그게 몇 %죠? A가 바로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거, 그게 30%라 그랬어요. 둘이 합쳐서 30%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70%는 어디로 가느냐? 일단 한번 흡수가 되는 거야. 그게 흡수가 되는 곳이 크게 두 가지인데, 지표에 흡수되거나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거나 이렇게 두 군데로 흡수가 되는데, 흡수되는 양이 합쳐서 70%인 거예요. 그 다음에 70%가 지구 내부에 흡수가 됐으니까 이제 지구로서는 우주로 얼마만큼 방출해야 되냐? 70만큼 방출을 해주면 돼. 아까 이제 30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반사가 돼버렸으니까 필요 없고. 그래서 D쪽에 보면 우주로 방출이라고 해서 이제 나가는데, 지표에서 방출됐다가 대기에 흡수됐다가 뭐 지표로 재방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어쨌든 우주로 방출이라고 해서 그 두 가지 화살표가 있는데 걔네들을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7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복사평형이 되는 것이야. 자, 일단 그 정도로 보고 1번. 대기와 지표에 의해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A는 30%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1번 맞고요. 2번에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B 더하기 C는 아까 몇 %라고 했죠? B 더하기 C는 70%. 그만큼만 흡수가 되어요. 따라서 2번이 틀린 말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D는 B 더하기 C와 같다. 아까 D가 합해서 70%라고 했고 흡수되는 양이 70%라고 했으니까 같은 거 맞죠? 맞고. 다음에 4번에 가 과정으로 온실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대기에 흡수됐다가 다시 지표로 재방출하는 그 과정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온실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 맞습니다.
다음에 5번에 지구 전체로 보았을 때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말도 맞는 것이죠. 왜? 70 들어온 만큼 70 밖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특별히 기온이 올라갈 이유는 없어요. 내려갈 이유도 없고. 자, 그 다음 또 9번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전등을 켜고 2분 간격으로 컵속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면 얘가 전등이 태양에 비유할 수 있겠죠. 전등을 태양으로 비유하고, 그러면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 뭐가 되느냐? 지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전등을 딱 켜. 백열등을 켜면 뜨겁죠. 그래가지고 물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얘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까? 아니겠죠. 뭐 가만히 냅둬가지고 이게 물이 끓고 막 그러면 되게 볼만할 거야. 백열등 켜가지고 물 끓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 검은색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얘도 이제 방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방출을 하기 시작해서 들어오는 양이랑 방출하는 양이랑 똑같은 점까지 온도가 올라가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사평형이라고 그래요.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랑 평형을 이룬다. 그 둘 다 형태는 복사의 형태로 진행된다. 그래서 복사평형이라고 불러요. 자, 1번 지구의 복사평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맞고, 알루미늄 컵은 지구, 전등은 태양에 비유된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컵 속 공기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진다. 에이, 야, 그럼 물이 끓는다는 소리인데 그럴 리가 있나?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컵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과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같아진다. 맞는 얘기가 되고, 5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정도입니다. 지원 또 질문할 거 없나요? 그래요. 유선? 네. 질문할 거 있으면 하나 더 해보시죠. 3번. 그래요.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괜찮아. 뭐 좀 더 질문할 수 있지 뭐.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을 4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 요렇게 그림 그리면서 설명했었죠. 걔네들 나누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그게 달라서 권역을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골라주면 되겠죠. 1번 기압 변화 아니고, 2번 기온 변화. 이거 맞는 것 같아. 다음에 3번에 밀도의 변화. 그건 아니고, 4번에 대기 성분 변화도 아니고, 수증 기량의 변화도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그걸로 이제 구간을 나눈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13번. 13번에 3, 14번에 3, 15번에 5, 16번에 이산화탄소, 17번에 3번, 18번에 3번, 19번에 3번. 20번에 A에서 D 중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A하고 C, 그리고 이름은 각각 대류권과 중간권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만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층은 중간권이 되겠어요. 거기는 수증기가 없거든요. 수증기가 없어서 그렇고, 21번에 복사평형이라고 부르죠. 컵속 공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들어오는 에너지 양과 나가는 에너지 양이 같으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22번에 유도별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라고 하는 건 복사평형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들어오는 만큼 나간다. 그래서 매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실력 탄탄 1번에 1번, 2번에 2번입니다. 왜 답을 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아니지? 기분 탓이지? 지원아. 그치? 지금. 표시하면 안 돼요? 프로 때문에 네. 지금 프로 왔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천상 같이 푸는 수밖에 없군요. 근데 아니 이 남자놈들 왜 하나도 안 와? 내가 문자를 이렇게 열심히 보냈건만 읽지도 않아. 자고 있는 게 틀림없어. 이 친구들 놀라운 일이군요. 지윤이는 육지 같다네. 육지 같고 나머지 2명은 읽지도 않아요. 모르겠다. 자, 그래서 13번부터 여기 사이에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뭔가요? 몇 번? 14번. 탄소순환. 탄소순환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탄소가 기권, 지권, 수권, 생물권 요런데 다양한 형태로 이제 순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권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죠? 지원. 기권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죠? 탄소가? 기권. 공기 중에 탄소 들어가는 거. 그렇지. 이산화탄소. 그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선. 왜 제 눈을 피하죠? 자, 그 다음에 지권에는, 그러니까 땅에는 크게 두 가지로 존재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존재하죠?
있었죠. 다 있어요. 기권, 지권, 수권, 생물권까지 다 있어요. 지권에서는 지권 돌이잖아, 돌. 돌 중에서 이상한 그 탄소 들어가는 돌. 요런 거 안에 들어 있다고 그랬는데 석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래요. 석회석. 석으로 시작해서 석으로 끝나죠. 석회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석 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거에도 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걔네들도 지권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수권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죠? 지원형? 수권에서는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더라? 기체는 아니고 물속에 그 탄소 그렇죠. 녹아 있는데 녹아 있다 보니까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줘요. 이온인데 그 이온 이름은 뭐 탄산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탄산 수소 이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존재를 하게 된답니다. 자, 1번에 보기 1번을 보면 탄소는 지권에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지권에 제일 많다 그랬죠. 기권 아니야. 기권 아니고 수권도 아니야. 그래. 수권도 아니고 지권에 돌 형태로 또는 화석연료 형태로 제일 많이 존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에 수권에서 탄소는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탄소 순환 과정에서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점차 감소한다. 이 얘기가 뭔 소리냐? 자꾸 우주로 탄소가 빠져나간다는 소리인데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주로 빠져나가진 않아.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되겠어요. 그리고 4번은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기권의 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죠. 광합성해서 5번에 탄소가 형태를 바꾸면서 지구의 각권 사이를 이동하는 것이다. 이거 정이니까 맞는 얘기죠. 다음 어디 하나 더 질문해 보시지. 다음은 아니요. 쭉쭉쭉 B가 되겠군요. 하하하 B가 되겠군요.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 탄소 순환 과정을 나타내서 저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생물이 호흡하는 과정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나가는 거지. 나가는 게 이제 호흡이란 말이야. 내가 숨을 쉬면서 이제 날숨으로 나가는 숨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거니까. 따라서 그거는 C를 골라주면 맞는 말이죠. 근데 B를 골랐네. B를 골랐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네요. 1번은. 1번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C는 지권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지금 식물이 그 다음에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 나가는 거니까 이게 호흡이죠. 바로 호흡이라서 2번도 틀렸고 3번에 D 과정으로 탄소가 지권으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 공기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녀석이죠. 따라서 지권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권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A하고 C 과정에 의해 기권의 탄소량이 감소한다 라고 하는군요. 근데 얘가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발전소에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있는 그림이지. 그리고 C는 생물권에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있는 그림이고. 따라서 이거는 기권의 이산화탄소량이 그 탄소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죠. 제 설명이 듣고 있나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요. 그 다음에 5번에 A 과정으로 A 과정 뭐예요? 발전소에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해도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거의 일정하다. 이거는 맞는 말이지 뭐. 그죠? 얘네들이 지구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지구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번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한 개쯤 더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해도 돼요. 어차피 다음 페이지부터는 하나씩 같이 볼 거니까. 그렇죠? 질문해봐요. 괜찮아. 몇 번이요?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복습해 가면서 아마 다시 풀면 풀 수 있을 것이야. 내용 설명을 좀 해주고 있죠. 네. 얼른 질문해봐요. 몇 번인가요? 말만 해요. 실력 탄탄 1번. 그래, 실력 탄탄 문제 보면 그림과 같이 전열기와 구리판에서 각각 5cm, 10cm 떨어진 곳에 온도계를 설치하여 10분 동안 전열기를 켜고 가열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열기가 여기서는 뭐에 해당하는 거니? 뭐로 비유하고 싶은 거니? 이 실험에서. 그렇지. 전열기를 태양으로 비유하고 싶은 것이야. 그리고 구리판이라고 해서 그 시커먼 거 오른쪽에 이렇게 판을 하나 다 매달아 놨는데 그럼 이 구리판, 시커먼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유선. 힌트는 지구의 일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아까 전열등이 태양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 구리판이라고 하는 건 뭘 나타내는 걸까? 태양빛이 들어와서 어디에 도착하죠? 지구의 시커멓고 꼭꼭 시커멓진 않나? 갈색이고 시커멓고 어디에 도착하죠? 태양빛이 들어오면 도착하는 곳. 지구에서. 응? 그 직구 아니야? 그렇지. 지표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지표면을 비유하는 거예요. 구리판이.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이렇게 온도계를 4개를 달아놨는데 이 4개는 그러면은 태양이랑 지표면 그 사이에 있는 기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권인데 그게 층별로 의미하는 바가 다 있어요. 태양에 제일 가까운 쪽인 A는 그럼 무슨 권을 얘기하겠어? 기권 중에서 열권이겠죠. 열권이고 그 다음에 B는 중간권, C는 성층권, D는 대류권을 의미하는 거야. 그게 지표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알았죠? 앞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면 방금 이야기한 각각 대응되는 걸 꼭 기억을 해줘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전열기는 태양, 구리판은 지표면에 비유된다? 맞죠.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A는 B보다 온도가 높다라고 그랬는데 어때? 열권이랑 중간권이랑 비교하면 어디가 더 온도가 높았죠? 열권이 더 높았죠. 그러니까 A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전열기에서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더 온도가 높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는 D보다 온도가 높다라고 디귿에 나와 있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이게 구리판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열을 받았다가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이렇게 또 내뿜는 거야. 내뿜어가지고 지표가 또 이렇게 온도를 내뿜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D가 온도가 더 높아요. C보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리을도 A와 B로 대류권의 기온 분포를 C와 D로 열권의 기온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됐죠. 그렇죠? A와 B로 뭐 열권이라든지 중간권 얘기를 할 수 있고 C하고 D로 대류권의 기온 분포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거꾸로 됐으니까 리을도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훌륭하죠? 혹시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도 돼요. 괜찮아. 아니 뭐 또 이렇게 사양하고 그래. 앞으로 더 열심히 문제를 풀어오겠죠? 한 페이지 틀린 문제가 3문제 이하가 되도록 열심히 풀어오도록 하세요. 자, 다음에 대기 중에 물 증발과 응결 부분을 보도록 하죠. 99페이지 네, 그 개념 쏙쏙을 보도록 해요. 답을 불러주는 게 문제 풀어왔니? 훌륭해요. 훌륭하고 방금 푼 건가요? 이 친구 과학 숙제를 하면서 엄청나게 가뿐하게 했겠는걸? 한 30분 정도 아니면 1시간 정도 그 정도 만에 다 했겠어요. 네, 그래요. 자, 99페이지 보면 일단 1번은 풀었으니까 증발, 응결, 증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보죠. 뭐 일정한 양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계가 있어.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계속해서 응결되기 시작을 하니까 동그라미 되겠고요. 이번에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따뜻한 공기일수록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으니까 X를 해주면 되겠죠. 기온이 높을수록 이슬점도 높아진다 그랬는데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 온도인데 그거는 뭐에만 영향을 받는다?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의 양에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을 바꾼다고 해서 이슬점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X가 되겠어요. 거기다 하나 적어놔. 이슬점이 변화하는 요인은 현재 수증기량에 의해서만 바뀝니다. 현재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슬점이라고 하는 건 높아지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수증기량이 많다 보니까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서 온도가 높아도 응결이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4번에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낮아진다 그랬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슬점은 높아져요. 높아지니까 X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량과 같다. 이 얘기 수업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억 나나요? 그 상대습도 할 때 공식에서 그 분모의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한번 썼다가 그 옆에 있는 똑같은 공식에는 뭐라 그래? 이슬점의 포화 수증기량 이렇게 넣어놨었죠. 그래서 둘이 서로 같은 겁니다. 5번은 동그라미가 되겠어요.
다음에 3번에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서 기온을 낮추면 포화수 중기량은 어떻게 되죠? 감소하겠죠.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감소하고 이슬점은 온도가 바뀐다고 해서 이슬점 바뀌는 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정하다를 골라줘야 되겠죠. 알겠죠? 4번에 A에서 D 중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포화 상태의 공기라고 하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는 점을 골라줘야 되니까 A라고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포화 상태의 공기라고 하면 나머지 세 개가 다 그 포화 수증기 곡선에서 오른쪽 편에 있으니까 세 개를 다 골라주면 되겠죠. B, C, D 세 개 다.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라고 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려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온도가 같다는 얘기야. 온도가 같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같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랑 뭐를 골라주면 되겠어요? A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쪼르륵 있는 A, C, D 이렇게 세 개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4번에 이슬점이 가장 낮은 공기라고 했는데 이슬점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하고만 관련이 있고 현재 수증기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이슬점은 낮아집니다. 그러면 뭘 골라주면 되겠어요? D를 골라주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5번에 이슬점은 C 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일단 이슬점은 몇 도예요? 20도가 되겠죠. 현재 수증기량은 몇 g이에요? 14.7g. 그냥 읽어주면 되지 옆으로 가서. 그 다음에 3번에 응결량을 계산하려면 현재 수증기량이 14.7에서 빼기 몇 g? 그렇죠. 요거 10.6은 어떻게 구해요? 15도씨의 포화 수증기량 그걸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10.6을 읽어주고 계산해주면 4.1g이 응결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14.7, 10.6, 4.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넘어가서 101페이지. 오른쪽 그림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상대 습도를 구하는 식을 한번 완성해 보시라고 하네요. 지금 어느 거? A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A 공기의 분모에 들어갈 거는 현재 온도 25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그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야 돼. 그럼 얼마죠? 20을 기억에다가 써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말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에서 이슬점을 찾는 거야. 이슬점을 찾으면 20도라고 찾을 수 있겠죠. 20도라고 찾는데 그때의 포화 수증기량 14.7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그냥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14.7을 넣어도 되고 어차피 숫자는 두 개가 같아요. 자, 그래서 20분의 14.7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ABC 공기의 상대 습도를 부등호 또는 등호로 비교하시오 라고 그랬는데 일단 그 중에서 습도가 제일 높은 애는 누굴까요? 습도가 제일 높은 애는 그렇죠, B예요. 왜?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으면 걔는 무조건 습도가 몇 %다? 100%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니까 일단 B가 습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 이제 비교가 남았는데 A하고 C 중에서 어느 게 더 습도가 높을까? 얘가 지금 온도는 똑같잖아. 온도는 똑같은데 수증기량이 A가 C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습도가 A가 C보다 더 높아요. 하지만 B가 제일 높았으니까 순서로 쓰면 B, A, C 순으로 되겠네요. 7번에 기온이 32도씨인 공기 1kg에 15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기의 상대 습도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32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약 30g이다. 그러면 이거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포화 수증기량 30g 분의 현재 있는 거 15g 곱하기 100 해주면 50%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8번에 건구 온도가 23도고 습구 온도가 20도일 때 공기의 상대 습도는 몇 %인지 쓰시오. 그럼 습구 온도 2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오른쪽으로 가는데 온도차 몇 도죠? 3도네요. 그러면 76%라고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거기 만나는 곳 찾아가지고 읽으면 되겠죠? 습구 온도 돼 있잖아. 습구 온도 20도라 그러니까 20도를 찾고요. 얘네 둘이 온도 차이가 3도니까 20도랑 3도랑 만나는 점에 76이라는 숫자를 읽어주면 되는 거죠. 단위는 %예요. 9번에 A에서 C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쓰시오. 그랬는데 일단 보니까 얘가 시간이야. 밑에 있는 축이. 그쵸? 낮에 갑자기 쭉 떨어졌다가 떨어져?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밤에 떨어지는 거부터 먼저 보면 그게 B죠. B를 먼저 보면 그게 바로 기온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게 해 떴을 때 온도가 올라갈 거니까 B가 기온이고 그 다음에 A는 보니까 B랑 완전 정반대로 가. 정반대로 가면 이게 뭘까? 상대 습도가 되는 것이죠. 상대 습도. 근데 뭐 습도라고 그냥 써 있으니까 습도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A가 습도, B가 기온, 그럼 나머지 남은 C는 하루 중에 거의 일정하네요. 이게 뭐냐? 이슬점이 되는 거죠. 그냥 얘는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에만 관련이 있으니까 하루 중에 거의 일정하게 돼요. 다음에 10번에 맑은 날 기온은 새벽에 가장 낮고 오후 2, 3시경에 가장 높다라고 하는 말은 일단 기온이 새벽에 가장 낮은 거 맞죠? 오후 2, 3시경에 가장 높은 것도 맞네요. 1번은 동그라미 됐고요. 2번에 맑은 날에는 기온이 높을수록 습도가 높아진다? 아니죠. 기온이랑 습도랑 반대죠. 반대이기 때문에 X를 해주면 되겠어요. 기온이 높으면 습도는 낮아요. 자, 다음에 3번 맑은 날 이슬점의 변화가 거의 없는 이유는 공기 중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맞네요. 이슬점이라고 하는 건 공기 중에 수증기량하고만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2번 단원을 보면서 느끼는 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슬점은 현재 온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온도가 높든 낮든 이슬점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뭐에만 관련이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의 양하고만 이슬점이 관련이 있다. 그거 꼭 기억을 해줘요. 자, 넘어가서 103페이지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지점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B 지점까지 상승하여 구름이 생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자, 공기의 부피가 팽창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 그림상으로만 봐도 팽창하긴 했는데 왜 팽창한다 그랬죠? 팽창하는 원인? 올라갈수록 팽창하는 이유? 주변의 기압이 낮아져서 주변에서 누르는 압력이 약해지니까 자꾸자꾸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단 1번은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팽창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느냐?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라는 녀석이 애가 부피가 훅 늘어나 버리니까 나누어서 들어가게 되면 단위 부피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 그 얘기는 뭐냐?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3번에 주위기압이 높아지긴 뭘 높아져요? 주위기압이 낮아지죠. 그래서 X가 되겠고요. 4번에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어떨까요?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 그랬으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는 거 맞죠? 그래서 4번 동그라미가 되겠어요. 12번에 자, 구름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공기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이라 그랬니? 단열 수축이라 그랬니? 왠지 단열 팽창이라는 말이 귀에 착착 감기죠. 그래도 몇 번이라도 들어봤잖아. 단열 팽창. 그 다음에 기온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기온 하강. 그 다음에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겠죠. 응결해서 이제 물이나 아니면 얼음이 돼요. 그렇게 해서 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13번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로 옳은 것. 이거 뭐니? 올라가는 거. 공기가 올라가는 걸 고르라는 얘기죠.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올라가죠. 왜? 더 뜨거운 부분에서 상승 기류가 생기거든. 따뜻해져서. 그다음 니은에서 고기압 중심에서 공기가 불어나갈 때 고기압에서 구름 안 생기죠. 그죠? 저기압에서 생기죠. 그러니까 니은은 고르면 안 되고. 디귿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분포가 돼요. 그러면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는 그런 모양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차가운 공기가 밀어 올리든 아니면 따뜻한 공기가 뭐 타고 올라가든 어쨌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니까 구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억 디귿이 생기는 사례죠. 리을에 공기가 산의 빗면을 타고 내려올 때, 뭐 갑자기 또 내려올 때야. 자, 내려올 때니까 구름 안 생기겠죠. 기억 디귿이 답입니다. 14번 구름은 땡땡에 따라 크게 저군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뭐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그렇죠. 얼마나 두껍냐, 얼마나 퍼져 있느냐 이거 가지고 구분할 수 있죠. 다음에 저군형 구름은 공기의 상승 운동이 강할 때 생성되고, 그 다음에 층운형 구름은 공기의 상승 운동이 약할 때 생성된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빨리 올라가면 위아래로 두꺼운 구름, 저군형 구름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천천히 올라가면 넓게 얇은 구름, 층운형 구름이 생긴다고 얘기했었죠. 15번에 보기는 강수 이론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거는 이거는 무슨 썰을 얘기하는 거니? 얘가 꼭대기 쪽에도 0도가 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따뜻한 지방에서 즉 병합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왼쪽 그림에다 병합설이라고 하나 써놔. 어차피 뭐 여기서 고르는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0도보다 더 높은 곳 그리고 40도 막 이렇게 영하 40도죠. 영하 40도 이렇게까지 내려가니까 이건 빙정설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병합설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면 일단 기억 골라주고, 그 다음에 따뜻한 비예요, 찬 비예요? 병합설은 따뜻한 비죠.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따뜻한 비라고 그러는 거야.
기역, 리을에다가 그 다음에 따뜻한 동네니까 저위도 지방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기역, 리을, 미음. 그리고 나머지 니은, 디귿, 비읍을 오른쪽에 적어주면 되겠어요. 내신 쑥쑥. 내신 쑥쑥 보도록 하죠. 여기 확인 문제. 일단 확인 문제는 점프하겠어요. 점프하고 내신 쑥쑥 보도록 해요. 자, 107페이지 1번. 응결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고르면 응결 뭐예요? 수증기가 물이 되는 그런 현상이죠. 1번 맑은 날 새벽에 안기가 생긴다. 맞아요. 수증기일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가 어떻게 물방울로 응결이 되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죠. 뿌옇게. 자, 1번 맞고요. 컵에 담아놓은 물이 점점 줄어든다. 이거는 응결이 아니라 증발과 관련된 부분이죠. 2번 아니고 3번에 더운 날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진다. 이것도 증발이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4번에 비가 그치면 젖어있던 길바닥이 마른다. 이것도 증발이죠. 5번은 얼음물을 넣은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이게 연결이네요. 그래서 1번, 5번을 골라주면 되겠죠. 2번에 공기 중에 수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맞죠? 2번에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의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 그램 단위로 나타낸 수증기의 양이다. 맞네요. 아주 훌륭한 얘기예요. 다음에 3번. 포화 상태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보다 많다. 그러면 이건 불포화 상태지. 그렇지.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건 어때? 포화 수증기량이랑 현재 수증기량이 서로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3번이 답이 되겠어요. 틀린 말이죠. 그럼 4번에 있을 점은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맞네요. 앞에서 계속 얘기하던 거고. 있을 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과 같다. 맞네요. 자, 그래서 4번, 5번은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죠. 두 개의 비커에 같은 양의 물을 담아 한쪽은 가와 같이 수조를 덮지 않은 채로 다른 쪽은 수조를 덮은 채로 3일 동안 놓아두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비커에서는 계속해서 증발이 일어난다? 맞겠지. 안 덮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 비커 속의 공기는 포화 상태가 된다. 왜? 얘가 증발할 만큼 증발해서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증발을 했겠지. 밀폐되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1번, 2번 다 맞는 얘기고요. 3번에 나보다 가 비커에 더 많은 양의 물이 남아있다. 에이, 뻥치시네. 나가 더 많이 남아있겠지. 그치? 3일 정도 지나면 포화 상태에 도달하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의 물의 양이 더 적다라고 해야 맞는 말인데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3번을 골라주면 되겠죠. 4번 나비컷엔 물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맞고 5번 일정한 양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에는 한계가 있다. 이거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죠. 4번 문제로 가요. A에서 D 공기 중 이슬점이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자, 보세요. 이슬점이라고 하는 건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현재 수증기의 양에 영향을 받죠. 그러면 현재 수증기 양이 제일 높은 것은 어느 겁니까? 그렇죠. 나도 문에 삐걱 소리가 나길래 누가 들어온 줄 알았어. 바람 때문이군요. 밖에 바람이 엄청 불어. 오늘 참 이 바람과 관련된 공부를 하기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높은 건 A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거는 D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A에서 D 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공기는 불포화 상태이다. 뭔 소리요? A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의 점이니까 A는 포화 상태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B 공기의 현재 수증기량은 포화 수증기량과 같다? 맞네요. 왜?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으니까. 2번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3번 C 공기의 이슬점은 30도이다. 그랬는데 C 공기의 현재 온도가 30도지. 이슬점은 몇 도예요? 옆으로 가보니까 똑바로 왼쪽으로 쭉 평행하게 긋는 거야. 그거 가지고 그 포화 수증기량이랑 만나는 곳에 점의 온도를 읽어주면 되죠. 그랬더니 몇 도예요? 20도라고 읽어줄 수 있죠. 그거 가지고 곡선이랑 만나는 데서 아래로 내려서 밑에 온도랑 마주치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20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D 공기의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7.6g/kg이 되겠네요. 왼쪽으로 쭉 가서 축이랑 만나는 곳에 숫자 읽어주면 되죠. A, C, D 공기의 현재 수증기량은 같다가 아니라 현재 온도가 같은 거겠지. 그렇죠? 현재 온도가 같은 것일 뿐 수증기량은 달라요.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C 공기 4kg의 기온을 10도씨로 낮췄을 때의 응결량은 몇 g인가? 라고 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몇 g이에요? C는 1kg당 1kg당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어떻게 알 수 있니? 거기서 왼쪽으로 쭉 가서 축이랑 만나는 곳에 쭉 가봐요. 왼쪽으로 C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가면 저기 축에 만나는 곳에 값이 있겠죠. 근데 가는 도중에 점을 하나 만나잖아. 거기 14.7이라고 써있죠.
아, 이거 14.7g 있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걔가 몇 도로 낮춰지냐? 10도로 낮춰진다 그랬어요. 근데 10도에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라고 해봐야 7.6g 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kg당 몇 g의 수증기가 응결되겠어요? 14.7에서 7.6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7.1g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7.1g인데 공기가 4kg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7.1 곱하기 4를 해가지고 답은 28.4를 골라줘야 되는 거죠.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나요? 보면 얘가 요런 유형의 문제. 이거 용해도 할 때도 비슷한 곡선이 있었는데 얘가 밑에 기온이 5도, 10도, 중요한 건 10도 하고 30도 두 개죠. 30도 기온이고 그 다음에 수증기량 그래 놓고 얘가 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C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얘가 쫑쫑쫑쫑쫑쫑 해가지고 요 점의 수증기량이 거의 14.7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럼 per 킬로그램. 그쵸? 그 다음에 요 밑에 10도가 되면 왜 또 이게 10도가 이렇게 멀리 있냐? 자, 10도가 되면 요 점에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게 7.6g per 킬로그램이라고 또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 점에 있는 C점에 있는 공기라고 하는 녀석은 현재 수증기량을 구할 때는 왼쪽으로 가다가 요 축이랑 만나는 값을 읽어줘요. 읽어주면 되는데 여기에 값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14.7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10도까지 이렇게 온도가 뚝 떨어지면 요 점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공기 자체가. 그렇게 되면 얘보다 왼쪽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요 떨어지는 만큼 뭘로 바뀐다? 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요 차이만큼. 그래서 1kg당 14.7g에서 7.6g 차이만큼 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1kg당 얼마냐? 요거 빼면 7.1g이 되는 거죠. 7.1g per kg만큼 물로 응결이 되어요. 근데 얘 공기가 원래 애초에 4kg 있었다고 했으니까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8.4가 나와요. 7번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30도씨인 어떤 공기 1kg 속에 20.0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을 때 있을 점과 이 공기 2kg의 기온을 15도씨로 낮췄을 때 응결량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일단 있을 점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20g이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럼 위에 표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인 걸 찾으면 될까? 20인 걸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온도가 몇 도예요? 지금 있을 점을 찾는 거라서 그래요. 25도가 되죠. 이 얘기는 뭐냐? 이 공기는 25도까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응결되기 시작한다 라고 해서 있을 점을 물어보면 25도예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보기에 4번, 5번 정도가 후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2kg의 기온을 15도씨로 낮췄대요. 그러면 15도씨로 낮추면 그때 1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죠? 표에서 유선 15도씨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라고 표에 나와 있나요? 15도씨 10도씨 말고 15도씨에 10.6g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kg 속에. 근데 현재 지금 있는 건 20g이 왜 자꾸 녹아 있다 그러냐? 20g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1kg당 몇 g씩 물로 바뀔까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 있는 거 20에서 빼기 최대로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방금 그대가 얘기했던 10.6g을 빼주면 그게 바로 9.4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1kg당 물로 바뀌는 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기가 2kg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2배를 해주면 되겠어요. 2배를 해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야, 이게 요 부분이 이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요. 요거 숫자 보고 이런 것들 괜찮아요. 계속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하는 수밖에 더 있나요? 자꾸 듣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가 될 거야. 넘어가서 8번 기온이 15도씨인 공기 1kg 속에 수증기 5.3g이 있을 때 이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는 식을 쓰시오. 1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 10.6g이다. 그러면 얘는 식을 어떻게 세워주면 될까요? 10.6g이 포화 수증기량인데 그 중에서 현재 있는 게 5.3g 맞죠? 5.3g이다. 그리고 100을 곱해주면 너는 50%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상대 습도는 50%가 나올 거예요. 9번에 A에서 이 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는 어떤 거예요?
바로 튀어나와야죠. 포화 상태에 있는 거. 그렇지. 포화 수증기랑 곡선 위에 있는 점이 포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가 포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자, 보기 1번을 보니까 A 공기의 상대 습도는 100%이다 그랬는데 방금 포화 상태라 했잖아. 그거는 뭐니? 더 이상 포함되는 양이 늘어날 수 없다라는 거니까 1번 보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기 2번을 보면 B 공기는 C 공기보다 상대 습도가 높다라고 그랬는데 B 공기가 C 공기보다 저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더 가까이 있어. 그렇지. 온도는 똑같은데 수증기량이 더 많은 거잖아. 따라서 2번도 맞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C 공기는 D 공기보다 증발이 잘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니 아니니? 서로 다르지만 수증기량은 똑같죠.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D가 더 온도가 높은 거니까 D가 더 건조한 공기가 된다는 거야. 포화 수증기량이 더 많기 때문에. 똑같은 수증기량이 있으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조한 공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보기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기 때문에 답이라고 골라줘야 되겠죠. 그렇게 풀었나요? 맞았어요. 어머나 훌륭해요. 자, 다음에 10번 D 공기의 상대 습도는, 자 그럼 D 공기라고 하는 녀석은 얘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얼마까지 있을 수 있대요? D점의 포화 수증기량은 위로 올라가 보는 거야. 위로 따라 올라가 봐요. 몇 g이에요? 아무나 대답해도 돼요. 뭘 또 망설이고 그러나요? 지원? 몇 g이죠? D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이라 그러면 아니에요. 그건 현재 수증기량이고, 포화 수증기량이라 그러면 그 온도에서 수직으로 쭉 올라가요. 수직으로 쭉 올라가서 포화 수증기량이랑 곡선이랑 만나는 곳에 수증기량 그걸 읽어주면 되죠. 20g이에요. 그렇죠? 20g이 맥시멈 분모에 들어가야 될 녀석이고 20.0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7.6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수증기량이니까 여기다가 넣어줘요. 7.6.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1, 5 나눠서 7.6 곱하기 5 하면은 38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38%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오, 맞았군. 맞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죠? 어떻게 맞춘 거죠? 찍어서 맞춘 거 의미 없어요. 11번에 A에서 E 공기 중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와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공기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이슬점이 가장 높은 거는 현재 수증기량이 제일 많은 걸 고르세요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슬점이 제일 높은 건 B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공기는 뭐가 될까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제일 가까운 녀석인데 오히려 곡선에 위에 찍혀 있는 애도 있어. 뭐니? A죠. 그래서 A가 습도가 제일 높은 녀석이 되는 거예요. 안녕. 어디 가니? 이거 엄마 거 맞아? 맞을걸? 가져오래? 그래.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죠. 다음에 12번. 기온이 30도씨인 공기 3kg 속에 수증기 31.8g이 들어있을 때 이 공기의 상대 습도는 몇 %인가?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3kg 속에 31.8g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1kg당 몇 g씩 들어있나요? 일단 그거부터 나눠야 될 것 같아. 1kg 속에는 그러면 31.8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0.6g이 들어있구나 라고 일단 계산을 하나 해줘요. 그래서 그게 현재 수증기량이야. 10.6g이. 그러면 이 공식에서 분자에 10.6이라고 이렇게 쏙 써줘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들어갈 거는 현재 온도가 30도라고 했잖아. 기온이 30도라고 했으니까 30도 같으면 그렇지 27.1이라는 게 분모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줘요. 자, 이거를 계산하는데 숫자가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한데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좋을까? 얘네들이 일단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되나 봐. 좋지 않은데? 이거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어떻게 좀 이렇게 쉽게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가슴 아프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이거랑 100을 곱해요. 그러면 1060이 되겠죠? 27.1로 나눠요. 27.1로 나눌래니까
하나 더 땡겨야 되겠네. 더 땡기고 요게 처음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그냥 나누기 하면 되는데 4를 넣으니까 좀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4를 넣으면 1060을 넘어가 버리니까 3을 들어가고 3을 들어가는 대신에 거의 4에 가까웠으니까 여기 계산하면 3, 1, 2, 3, 2, 6, 8 해가지고 247 247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볍게 9라고 이렇게 하나 질러주고 대충 39%로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뭐 어떻게 계산해야지 뭐. 시켰으니까 해야지. 아니 이렇게 좀 약분 좀 해보려니까 마음에 드는 숫자가 아니네. 그래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욕하면서 그냥 풀어야 돼요. 알겠죠? 자, 13번. 기온이 25도씨이고 상대 습도가 80%인 공기 2kg의 기온을 10도씨로 낮췄을 때 응결량은 뭐라고 답해주겠습니다. 정답이에요. 우리 친구 잘하는데? 그렇구나. 지원 몇 g이냐? 아직 그냥 한 30초 정도 시간을 줘줄게요. 우리 친구 훌륭한데? 지원이도 맞추면 이제 설명 그만하려고. 야, 상대 습도 얘기 그만하려고. 아니면 우리 유선이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 그래요. 그럼 미워할 거지? 기온이 25도씨, 상대 습도가 80%.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현재 수증기량을 구할 수 있죠. 되나요? 응? 4번? 4번 확실해? 바꿀 기회를 한번 줄게. 필요 없어요? 그래요.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잘 풀고 있는 것 같으니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찍은 거 아니지? 찍은 거야? 찍은 거 빨리 얘기해. 그래, 알았어요. 자, 뭐지? 이 문제는 풀면서 왜 아까 문제는 찍어서 맞추는 거죠? 아까 문제가 더 쉬운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 가는 건습구 습도계를 나는 습도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습구 온도는 건구 온도보다 항상 높다 그랬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왜? 습구 온도에서는 증발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건구 온도보다 낮거나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고요. 건조한 날일수록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이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겠지? 아닌가? 아니죠. 왜냐하면요. 건조한 날인 경우에는 증발이 잘 일어나요. 그러겠죠? 건조한 날 증발이 잘 일어나니까 습구 온도가 건구 온도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차이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건조한 날인 거야. 습도가 낮은 날인 거야. 2번 틀린 말이고. 3번.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가 같을 때 상대 습도는 100%이다. 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건구와 습구의 온도차가 0도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보면 전부 다 100, 100, 100, 100, 100, 100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 맞네. 그렇죠? 습구랑 건구가 온도가 같으면 습도는 100%예요. 3번이 맞는 말이에요. 4번. 가는 물이 증발할 때 열을 방출하는 성질을 이용한 습도계이다 그랬는데 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열을 흡수하죠. 흡수해가지고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5번에 건구 온도가 22도, 습구 온도가 19도일 때 상대 습도는 83%이다 그랬는데 제대로 읽으면 몇 %가 되느냐? 19도일 때 온도차가 3도 나는 거니까 딱 따라가 보면 76%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 표 이제 읽을 줄 알죠? 읽을 줄 알아야 돼. 15번. 겨울철 밀폐된 방 안에서 난로를 피웠을 때 포화수증기량, 이슬점, 상대습도의 변화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일단 공기 온도가 올라가겠죠? 난로를 피우면. 그러면 포화수증기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현재 온도가 올라가니까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건 더 늘어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증가를 골라줘야 되고요. 이슬점은 아까 온도랑 관련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지. 현재 수증기량만 관련이 있으니까 일정을 골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 현재 수증기량은 그대로인데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히터 틀면 건조해져요? 습해져요? 건조해지지. 히터 튼 거랑 난로 피운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건조해진다. 즉 상대 습도가 감소한다.
그거 세 가지를 다 맞게 고른 것은 보기 2번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16번. 이거 아까 했었는데 A가 무슨 그래프? 습도, B가 기온, C가 이슬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 그래프도 여러 번 봤죠? 자, A는 습도, B는 기온, C는 이슬점에 해당한다. 맞고 2번 비교적 맑은 날의 그래프이다. 맞아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슬점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 다음에 그 상대 습도가 100% 근처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비교적 낮은 데서 높은 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3번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는 낮아진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하루 중 습도가 가장 낮을 때는 14시에서 15시경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온도가 제일 높다 보니까 그때가 제일 습도가 낮겠죠. 맞는 말이 됩니다. 5번 하루 중 값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슬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죠. 제일 변화가 없네요. 그냥 눈으로만 봐도 별로 변화가 없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돼요. 구름 17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 공기가 상승하면 주위기압이 낮아진다. 공기가 상승하면 주위기압이 낮아지는 거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팽창한다. 공기 덩어리는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한다. 맞죠? 3번 상승하는 공기는 가 높이에서 포화 상태가 된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수증기가 계속 존재하네요. 가 위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포화 상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방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포화 상태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상승하는 공기는 가 높이가 아니라 나 높이에서 포화 상태가 된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린 말이 돼요. 그래서 답으로 골라주고요. 4번에 똑같은 말 나와 있네요. 4번은 맞는 말이죠. 5번에 이와 같은 현상 공기의 상승 운동이 활발할수록 자리를 한다. 맞네요. 야 이거 언제 쉬었다 하냐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기압과 바람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군요. 마지막에 뒷부분에 날씨 변화 남아있는데 요거는 이번 주 토요일에 수업 있습니다. 알고 있죠? 내일은 학교 가지. 그들 내일은 학교 갔다가 토요일 날 우리 계속해서 수업할 거예요. 과학 수업. 그때 오트 풀고 그 다음 단원 또 과학
자,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공기 상승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작점은 공기 상승으로 잡으면 다로 시작하는 거니까 3, 4, 5번 중에 하나고. 자, 공기가 올라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일단 단열 팽창이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고,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기온이 하강하고, 기온이 하강하면 이슬점에 도달하고, 이슬점에 도달했으니까 수증기가 응결하고 구름이 생성된다 라고 해서 4번 다나가 바람아 이런 순서로 되겠죠. 19번에 그림과 같이 페트병을 간이 가압장치로 닫은 후, 가압장치라는 게 뭐냐면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압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뭐 말은 거창하지만 그냥 이렇게 펌프로 뽕뽕뽕 이렇게 누르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가에서 페트병 안의 공기는 압축된다. 압축 펌프를 눌렀을 때는 압축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가에서 페트병 안의 온도는 상승한다. 단열 압축이라 그래요, 이걸. 단열 팽창 반대 단열 압축이 되고, 그래서 2번은 맞아요. 단열 압축 단열 팽창되면 기온이 떨어지는 것이고 단열 압축되면 기온이 올라가죠. 3번에 나에서는 페트병 안이 뿌옇게 흐려진다 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었을 때 얘가 뿌옇게 흐려지게 되겠죠. 왜? 압력이 낮아지는 거니까. 4번 나는 구름이 생성될 때의 원리와 같다. 맞는 얘기가 되죠. 뚜껑을 열었을 때 압력이 낮아지면서 구름이 생성되는 겁니다. 다음에 5번에 페트병 안에 향연기를 넣고 실험하면 나에서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잘 나타나. 왜? 향연기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그 수증기들이 응결될 때, 물방울이 될 때 걔네들이 뭔가 이렇게 티끌 하나라도 있어야 거기에 붙어가지고 물방울이 되기가 쉽거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응결핵이라 그래. 응결핵. 응결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핵이 되어줄 수 있는 물질이 있느냐라는 것이. 입자가 향 입자가 이렇게 조그만한 녀석이 입자가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증기가 붙어가지고 물이 되는 게 더 쉬워진다는 거야. 향연기를 넣으면. 그래서 향연기를 넣으면 뿌옇게 되는 현상이 더 잘 관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군요. 자, 다음에 20번.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거기다 응결핵 하나 적어놔. 향연기에다가 너는 응결핵의 역할이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20번에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는 공기가 상승하는 거니까 상승하는 경우가 아닌 걸 골라주면 되겠죠. 지표 부근에 공기가 냉각될 때, 첫 번째 게 답이네. 냉각될 때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상승하는 거예요. 21번 그림 가와 나는 두 종류의 구름을 나타낸 것이다. 가가 위아래로 두께가 두꺼우니까 저군형인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림만 보면 무조건 이렇게 색칠을 하죠. 지원아 다 보고 있다. 그래서 가는 저군형, 나는 넓게 퍼져 있고 얇은 구름이니까 층운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가가 저군, 나가 층운. 자, 1번, 2번은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요. 3번에 가와 나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름의 모양이다. 이것도 맞네요. 그다음에 4번에 가와 나는 모두 공기가 상승하여 만들어진다. 맞죠? 상승해서 구름이 새는 거예요. 다음에 5번 가는 나에 비해서 공기의 상승 운동이 약할 때 생긴다 라고 했는데, 약할 때가 아니라 강할 때 생기게 되는 것이죠. 21번에 5번이 되겠어요. 22번 강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빙정설은 눈이 오는 과정만을 설명한다? 아니죠. 비 오는 것도 빙정설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내리다가 다 녹으면 비가 되고 덜 녹으면 눈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고요. 2번에 병합설은 열대지방에서 내리는 비를 설명할 수 있다? 맞죠. 뜨거운 동네에서 비 내리는 거 병합설로 설명했었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고위도에서 발달하는 구름은 물방울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아니라 얼음도 포함이 같이 돼 있는 거죠. 4번에 저위도에서 발달하는 구름에는 관행각 물방울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는데, 관행각 물방울이라는 게 뭐냐면 0도보다 더 온도가 낮은데 아직도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녀석이야. 근데 갑자기 저위도 지방에서는 올라가도 0도까지 안 떨어져요. 병합설로 설명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관행각 물방울은 그러니까 결국 빙정설에서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5번에 구름 속의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하여 만들어지는 비를 찬비라고 한다가 아니라 서로, 이게 뭐야? 구름 속의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하여 만들어지는 비까지 설명한 게 바로 병합설이죠. 병합설을 설명한 거잖아. 물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따뜻한 비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22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23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리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름의 온도가 0도씨 이상이다. 0도씨 이상이겠네. 왜? 그 꼭대기가 0도잖아. 그러니까 아래쪽은 0도보다 더 높은 온도겠죠. 1번 맞고요.
2번에 구름 속에는 물방울만 존재한다. 그렇죠. 이 영도가 아직 안 됐으니까 물방울만 존재하지. 얼음덩어리는 음서형. 그 다음에 3번에 이와 같이 내리는 비를 따뜻한 비라고 한다. 이것도 맞고 상대적으로 따뜻하다는 거지. 뭐 진짜로 비가 뜨겁기야 하겠어. 근데 열대지방 가서 비 맞아봤니? 그 뭐 이렇게 약간 좀 동남아의 필리핀 이런 데 가가지고 비 맞으면 우리나라에서 비 맞는 거랑 또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해. 빗방울이 그렇게 뭐 좀 약간 덜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건 있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뭐 난 더워서 그런가 보다 했지 사실. 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어쨌든 맞는 말이야. 더워서 그런 거지 뭐. 위쪽에 비가 생성되는 온도도 이 우리나라하고 그쪽 동네하고 다르다 이거지.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4번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내리는 비를 설명할 수 있기는 개뿔. 열대지방이죠. 저위도 지방에서 내리는 비를 설명할 수 있어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크고 작은 물방울이 서로 충돌하여 합쳐진다. 맞죠. 자 24번 그림은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저위도 지방에서 발달하는 구름인가요? 그 온도를 보니까 어디까지 떨어져요? 막 영하 40도까지 막 떨어지지. 이런 걸로 봐서 너는 그러면은 이거는 중위도 혹은 고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빙정설을 설명하는 것이다. 알 수 있고 1번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2번에 A층은 빙정과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방금 얘기하는 빙정과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은 B층이에요. B층. B층이 그런 거고 A층 정도 되면 이제 그 빙정밖에 없는 거지. 얼음밖에 없어요. 물이 영하 40도까지 이렇게 얼음이 안 되고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 되고요. 3번은 B층에서는 빙정의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빙정이 점차 커진다. 오 맞네. 그렇지. B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3번이 맞고요. 4번에 A층에서는 눈이 만들어지고 C층에서는 비가 만들어진다. 뭔 소리야? 그렇지 않아요. 비든 눈이든 둘 다 만들어지는 건 B층에서 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5번에 이와 같은 구름에서 비와 눈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병합설이 아니라 빙정설이라고 하죠. 그죠? 자, 좋아요. 서술형 문제로 가죠. 25번.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온도를 낮추는 거야. 온도를 몇 도까지 낮추면 되겠어? 왼쪽으로 쭉 선을 그어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랑 만나는 곳에 온도 15도를 읽어주면 되고요. 15도까지 낮추면 된다라고 쓰고 그거를 땡땡점이라고 하는데 무슨 점이라고 그러죠? 이슬점이라고 해요. 그 온도 15도라는 걸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두 번째 방법은 온도는 그냥 냅둬. 기온은 그냥 냅두고 수증기량을 더 공급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수증기를 몇 그램 더 추가로 하면 되죠? 20.0이 되도록까지 늘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를 9.4g/kg씩 추가해준다 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 점에서 왼쪽으로 가느냐 위쪽으로 가느냐 어쨌든 포화수증기랑 곡선이랑 만나는 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번에 A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는 식을 쓰고 그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식 써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온도에서의 포화수증기량이니까 분모에 들어갈 숫자는 20이 들어가야 될 거야. 맞니? 20이 들어가고 분자에 들어갈 건 현재 수증기량이니까 10.6이 들어가야겠네요.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 약분하면 1이고 5니까 53%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26번. 기온이 27도씨인 어느 교실에 설치된 건습구 습도계에서 습구 온도 25도였다. 아 그래? 그러면 일단 25도라는 걸 찾아야겠지. 25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온도 차는 몇 도죠? 둘이 온도 차가 2도 나네. 그래서 25도에 2도 부분을 만나는 부분의 숫자를 읽으니까 얼마 나와요? 그래요. 84%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습구 온도가 건구 온도보다 항상 낮거나 같은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러면 습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 증발이 일어나면서 열을 흡수해서 뺏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항상 낮거나 아니면 뭐 증발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뭐 포화 상태다. 증발이 안 일어난다. 사실은 일어나지만 뭐 또 응결이 되는 거긴 해. 어쨌든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온도가 같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습구 온도가 더 높은 경우는 없어요. 뭐라고 쓰면 되겠어? 답은 증발이 일어나므로 뭐 정도 써주면 되겠죠. 27번에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 습도 이슬점 변화. 이제는 꼬리표도 달아놨네. 자, 맑은 날 기온과 습도의 변화가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거 왜 그러냐면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해.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한데 온도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나면서 습도가 떨어지는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면서 습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길게 다 썼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썼니? 한번 읽어봐봐.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높을수록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아주 훌륭한데? 어디서 마치 보고 쓴 것만 같은. 아, 그래요. 아니, 왠지 읽는데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 자, 28번. 이거 무슨 설이에요? 빙정설이죠. 이와 같은 구름이 발달한 지역을 쓰시오. 그럼 중위도, 거위도 또는 뭐 온대, 한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 구름에서 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이제 A 구간에서 관행각된 물방울들이 빙정에 달라붙어서 형성된다. 뭐 이 정도로 적어주면 될 거예요. 너무 길죠? 뭐라고 적었나요? 뭐라고 적었나요?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A 구간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관행각 물방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빙정에 붙는다 라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들어가주면 뭐 대충 다 답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라도 거기 적어놔.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실력 탄탄. 현재 기온이 25도씨인 실험실에서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알루미늄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순간의 온도를 측정할 때 15도씨였다. 그 얘기는 뭐냐? 이슬점이 15도씨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슬점이 15도씨다는 얘기고. 그러면 현재 이 실험실의 상대 습도는 몇 %인가? 라고 해서 현재 기온이 25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20g이네요. 그럼 분모에 들어갈 숫자는 20이 되겠죠. 분자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될까요? 15도씨가 이슬점이니까 1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 읽어주면 그게 바로 현재 수증기량이야. 그래서 10.6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오케이? 아까 거랑 똑같은 식이네? 20분의 10.6 곱하기 100이니까 얘는 53%예요. 라고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군요. 자, 이번에 표는 서로 다른 장소 A에서 E까지 측정한 건구온도, 습도온도인데 A에서 E 중 포화 상태인 곳과 증발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곳을 찾아서 각각 순서대로 쓰시오. 포화 상태는 건구랑 습구랑 온도가 어떠면 돼? 같으면 되지. 그렇죠? 같으면 거기가 습도 100%인 거잖아. 따라서 A를 먼저 골라주고요. 포화 상태인 곳은. 그 다음에 증발이 제일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야? 온도차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을 고르라는 얘기가 되겠죠. 온도차 어느 게 제일 많이 나니? B가 제일 많이 나네요. 그래서 A가 포화 상태인 곳, 증발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곳은 B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기온, 습도, 이슬점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1번 A는 맑은 날, C는 비 오는 날이다. 어때요? A가 보니까 기온이랑 습도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걸로 봐서 A는 맑은 날인가 봐 라고 하고 C를 보니까 얘가 습도가 100% 가까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 있어. 넌 그럼 비 오는 날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중간 부분 B 구간 같은 경우에는 흐린 날이라고 이렇게 중간이니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1번 맞는 말이고 2번에 맑은 날 기온과 습도의 변화는 반대로 나타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3번에 맑은 날은 비 오는 날에 비해 기온의 1변화가 작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온의 1변화가 더 크죠. 그렇죠? 맑은 날이 더 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도 읽어보면 옳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개념 쏙쏙 정도까지만 쭉쭉쭉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개념 쏙쏙 113페이지. 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공기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다. 이게 바로 기압의 정의였죠. 기억나나요? 이런 수업했던 거 기억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1번은 동그라미가 되고요. 2번에 아래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아니라 그랬죠.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X 해주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도 높아진다. 이게 뭔 소리요? 지표면일수록 기압이 더 높아지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져요. 따라서 X 해주고 4번에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한다? 맞아요. 순간순간 변해요. 그렇죠? 5번 빨대나 진공청소기는 기압 차이를 이용한 얘기다? 맞지? 왜? 내가 빨대도 훅 빨아들여가지고 이쪽 빨대 끝이 기압이 낮아지면 얘가 딸려 올라오는 거야. 딸려 올라오는 거고 진공청소기도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자꾸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그쪽 기압을 낮추는 거지. 낮추니까 주변에 있는 녀석들을 막 빨아들이게 되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5번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이에 대한 설명 뭐야? 토리첼리 실험이죠. 토리첼리 실험인데 1번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기압은 같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맞죠? 기압이 바깥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이랑
그 다음에 수은 기둥이 바닥을 누르는 힘이랑 똑같을 때까지 수은 기둥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동그라미고요. 2번에 1기압일 때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cm이다. 맞죠? 왠지 낯익은 숫자야. 76cm. 맞고요. 3번에 가는 공기로 채워져 있다 라고 했는데 가 부분은 어떻게 뭐가 있는 걸까 거기에? 원래 얘가 실험할 때 가득 채운 다음에 뒤집는다 그랬잖아. 가득 채운 다음에 뒤집어서 걔가 이렇게 스르륵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진공인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공. 공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있는 거 아니고 진공이에요. 그래서 3번은 X가 됩니다. 4번 수온 대신 물을 사용했을 때 물기둥의 높이는 H와 같다? 그럴 리가 있나? 얘가 밀도가 13.6배 더 물보다 크기 때문에 76cm만 올라가는 거지 물을 썼으면 10m가 넘게 이렇게 기둥이 올라갈 거예요. 엄청난 실험이 되겠죠? 10m짜리 물기둥?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답은 X가 되겠고요. 3번 수은 기둥의 높이 변화에 대한 설명. 이 실험에서 유리관을 기울여도 수은 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일정하다 그랬죠. 기울기랑 상관없다. 76cm는 똑같다. 어떻게? 수은 표면에서부터 제일 끝에까지 잰 높이가 76cm 일정하고 굵기가 더 굵은 유리관을 사용해도 일정하다라고 했죠. 그렇죠? 굵은 거라 하든 가는 걸로 하든 다 일정해요. 높이 76cm는. 4번에 높은 산에서 위 실험을 한다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 높은 산이 되면 기압이 낮아지지. 그러면 H는 어떻게 될까?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낮아지게 되겠죠. 왜?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많이 못 올라가요. 5번에 1기압은 76cm Hg고 그 다음에 헥토파스칼 단위로 하면 1013. 그 다음에 물기둥은 약 10m의 압력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6번에 A와 B 중 지표가 가열된 곳, 공기가 올라가는 곳이 어디예요? 뭐지? 빨간색으로 해놓으니까 왠지 거기가 따뜻해 보이는데. 자, A죠. A고요. A와 B 중 지표면의 기압이 높은 곳은 고기압인 하강 기류가 있는 고기압의 B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느냐? B에서 A로 바람이 분다. 이 정도까지 해주고 나머지는 토요일날 수업 시간도 오늘이랑 똑같아요. 9시 반, 9시 반에 과학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이 오투 문제 나머지 남은 부분 풀어와. 알겠죠? 기권과 우리 생활 뒷부분 한 단원 반 정도 남았잖아. 그 부분 문제 풀어오면 되겠어요. 단원 평가 문제까지 다 풀어오면 되겠어요. 할 수 있죠? 오늘 다 풀어왔지? 유선? 그러면 숙제 없군요.